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름하여 ERU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코너에 앞서서 함께할 두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MTNW 김충성 위원과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죠? 오늘 오시는 길에 좀 괜찮으셨습니까, 두 분? 아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계속 오죠. 네,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또 무반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뉴스를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뚫은 환율 1,370원도 돌파했다라는 상황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더 압박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이 위축될까? 이게 아무래도 연쇄고리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 김충성 위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1,370원을 지금 환율이 좀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천장을 뚫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른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미국이요, 긴축 강도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당연히 달러를 강세화시키는 이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더불어 본다면은 러시아가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를 무기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유로화 약세 요인이죠.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는 부분들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이 환율과는 좀 역외관계로 움직이는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우리 시장 좀 좋지 않은 이런 역할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주변에는요 상승 원화 상승 요인보다는 그렇죠. 상승 요인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요 이번 주반 어떻습니까?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긴 연휴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관망 심리 또 경계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찌 보면 연휴가 좀 지나봐야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저 방향을 잡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전략은 좀 명확합니다. 어떤 전략으로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면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1,370원 돌파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으로서는 하락의 요인보다 상승의 요인이 더 많다. 1,400원도 돌파할 가능성, 이게 일시적일지라도 기정사실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일단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 추석 연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자, 환율 이번 주에는 좀 그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정재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잘 짚어봐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일 때는 달러의 직접적인 요인에 의한 강세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적인 영향의 강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장이 갖고 있는 달러가 갖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각이 되면서 달러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미국 내에 어떤 문제라고 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고는 경기는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단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그 시세를 다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되는 주기, 또 미국 내에 있는 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진 현상인데요. 자, 미국의 경기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됐었죠. 사실상 미국장은 금요일장 고용 발표가 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발표했었던 가스 잠근다 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됐었던 건데요. 이 수치를 좀 잘 보게 되면은 고용 지표는 사실 54만 건에 육박한 수치에서 31만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 환경을 긴축시키려 한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오버해서 넘쳐나지도 않는 그런 수치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은 적정 수준까지 들어왔고요. 사실상 매달 그리고 적정 수준의 원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7만에서 18만 정도의 수치거든요. 근데 30만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적정 수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달 52만, 54만에 육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고용은 적정 수준, 실업률은요 줄어들었어요.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3.5에서 3.7% 늘어났는데요.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실업률이 늘어나면 경기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훨씬 낮은 수치에서 지난달보다 증가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노동 참여율이에요. 노동 참여율이 24세에서 52세 실효 노동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84%대까지 노동 참여율이 올라왔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고용은 적정 수준까지 그리고 실업률도 적정 수준까지 그 안에서 고용 참여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임금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임금 상승률도 0.5%에서 0.3%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특정 계층에만 유효한 것들이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감내해야 된다. 오히려 고용시장에서의 어떤 후퇴라던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걸 풀어주자고 인플레를 용인했다가는 그때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연준의 지론이었었고요. 그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얼마큼 인상을 시켜 나갈 수 있냐라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한 국가거든요. 재정 취약국들이 있잖아요. 재정 취약국들, 특히 남유럽 같은 국가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취약국들, 신흥국이나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그다음에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들이 항상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럽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재정 취약국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탈리아 채권 금리인데요.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올라오고 독일의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위험한 유럽 내의 자산을 드랍을 하고 안전한 유럽 내의 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독일 채권 금리와 이탈리아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그럼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적정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흐름이고요. 여전히 우려. 팩트보다는 더 큰 우려와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서 이것이 문제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웬만큼 다 대비가 되어 있고 시장이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과도할 때 사야 될 것들을 눌림을 줄 때 어느 구간에서 받느냐를 잘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연휴 이전의 흐름 그리고 연휴 이후의 흐름도 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은 연휴 전까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나온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네. 볼 것들 봐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의 악영향들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감내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추석 연휴 전에 실질적인 그 주식의 트레이딩 관점. 그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너무 연연해서 좀 공포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조금 더 매매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참 베어마켓이라는 부분들에 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제 지금 약세장이 끝은 어디일까? 라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환율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ERU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조선업 주가도 따라갈까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이미 많이 올랐고요. 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최근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따라잡아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김충성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슈퍼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좀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왔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수요가 크게 이제 급증했다라는 부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당연히 조선업의 수혜로 적용하는 부분일 거고요. 또 이 와중에 이제 성과가 이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이것은 역시 뭐 호재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칼타르 그 프로젝트 네, 그 수주가 본격화되는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확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본다면요, 조선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해외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물량들 다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최근 3개월 연속 또 1등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역시나 조선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는 거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은 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선박 조선업이 최근에 이전이 되겠죠. 이전에 슈퍼사이클이었던 그 시점 본다면은 200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2025년부터 어찌 보면 이제 선박 교체 주기가 맞아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뭐 수요 급증 이런 부분들 실적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선박 교체 주기와까지도 맞물린다면은 정말 이 조선주들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이 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래저래 참 호재성 이슈들이 많은 섹터가 바로 이 조선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인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괜히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종목들이 물론 이제 종목별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 눌림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역시나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러나 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가격 매력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있는 눌림은 분명히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눌리는 게 가격적인 매력을 주는 또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선별적 접근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좀 애매모호한데요. 좀 더 정확히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꺾이고는 있어요. 오히려 좋죠. 근데 이게 다른 종목들과 함께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고점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들 그래요. 요즘에는 가는 종목들이 더 가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차익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덜 오른 종목들 또 메이저 수급이 탄탄한 상황에서 덜 오른 이들 종목으로서 순환매 관점에서 옮겨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또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튼튼한 이런 종목군으로 여러분께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업에 대한 소식, 슈퍼사이클, 그럼 내가 가진 조선업 이제 더 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저희 네. 단도직이 오늘 첫 방송인데 이전에 또 주식톡톡 또 제가 굉장히 시청자로서 잘 보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수익이 많이 네, 나고 네.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저는 불편합니다, 오늘 방송. 저 단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죠?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 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고점을 맞이했고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또 근래 들어서는 태조이방원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 종목분들이 우수수 시세를 한 번 더 주는 척하더니 눕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시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걸 2년 전부터 말씀드려왔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했고 이 미포조선은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해드려보자면 조선주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조선주가 같다라고 하면 다른 조선들도 LNG를 수주하고 다른 조선들도 분명히 주가가 나왔어야지 되는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유독 미포만 움직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주가 움직인 게 아니라 에너지의 중심에서 현대미포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왜 현대미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는지에는 지난 무방과 시황과 방송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조정이죠. 가격을 줘서 급격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 액션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시세를 상승 중이었다고 하면 압축을 시키고 털어내고 다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시세가 끝났다고 하면 내려오고 반발시키는 과정에서 물량을 계속 넘겨가겠죠. 자, 근데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건요. 가격을 많이 주지는 못해도 내려오진 않아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다른 특수성이 좀 해당이 돼요. 여튼
가격과 시간의 모든 성향을 갖고 조정을 주는 게 있다고 하면 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시간 조정의 성향을 좀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눌림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없는 분들이 매수해 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또 이런 슈퍼사이클이라던가 이게 뭐 대박이다 어쩌다 이미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걸 볼 수 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좋지만 얘는 일부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1년 후, 1년 반 후에 나올 수 있는 그때 가서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지론이고요. 네, 조선주와 관련돼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분명히 구분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고점에 대한 트라우마에 관련한 긴장감이 그 전에 잡는 것이 또 우리의 숙제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얘기하실까 지금 궁금합니다. 오늘장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ERU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봐야 할 심층적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